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윤입니다. 제가 오늘 또 발표까지 겸해 있어가지고 아까 개회에서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개회를 선언하는 거로 마쳤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함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요즘. 이걸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수도 없이 많은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침략 과정과 전쟁 양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미치는 파급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략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매일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집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점차 훈련을 강화해 나가더니 작년 연말쯤 돼가지고는 무려 10만이 넘는 막대한 어떤 군을 우크라이나 접경에 포진을 시켰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 군대들을 훈련을 시키고 더더군다나 인접국인 벨라루스까지 군대를 파견하고 그 나라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조만간 미국과 나토에 우리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이것을 서면으로 아예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핵심 내용은 나토가 더 이상 구소련 국가들로 확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 공격용 무기 배치를 중단하고 또 철수해라. 그 다음에 CIS 국가들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금지하라. 그리고 러시아 인근에서 아예 나토가 훈련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서방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이었고, 금년에 초부터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나토와 러시아의 어떤 투 트랙으로 엄청나게 강도 높은 외교적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결렬이 됐고, 결국은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국내 침공하기 직전에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러시아 하원이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 우리는 우크라이나 밑에서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2014년에 독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2014년에 독립을 선언했던 이 국가들에 대해서 독립을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침공의 전주곡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돈바스 지역 내 교전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의 긴장을 한참 고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2월 21일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리고선 그 두 나라도 아니지만 하여튼 두 나라 지도자하고 우호 협력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러시아에 자신들이 안보 위기에 처해 있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푸틴은 그 지역에 좀 도와줘라. 그래서 조그만 정도의 군대를 그 지역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러시아 상원은 푸틴의 해외 파병안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는 앞으로 차후에 푸틴이 전쟁을 발발했다 하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어떤 뭐 전범이나 이런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피해 나가기 위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간 것이다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이거는 또한 2008년에 어디를 침공했냐면 조지아를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부하지아 공화국과 남오세티아라는 두 군데 지역도 똑같은 방식으로 군대를 진주해가지고 지금 준 독립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쟁 양상은 그 당시에 북부에서 벨라루스 지역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러시아 지역에서, 남부에서는 크림반도 지역에서 삼면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예측가들이, 러시아 전문가들이나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침략을 할 것이다 하는데 베팅을 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다가 아마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침략을 했고, 아마 그 당시에 침략을 하면 3일 내지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할 것이다 하고 대체적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월 24일 날 저녁에 러시아군은 수도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외곽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망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젤렌스키가 TV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다, 이 나라를 사수하겠다 하고, 그 당시에 미국이 바로 망명처를 제공했어요. 망명 수단도 제공했어요. 너 원하면 바로 바깥으로 보내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이 그 당시에 이 전쟁이 바로 며칠 내에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키예프가 함락되고 군사적으로는 금방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그러면 젤렌스키를 망명시켜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든 장기전을 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황이 아주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시리아, 체첸 이런 지역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용병들을 불러다 투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우를 함락시키는데 실패했고 3월 말에 이제는 키우 함락을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겉으로는 우리 1차 목표 달성이 끝났다. 그래서 러시아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편성해가지고 지금 2차 공세를 치고 있는 동부하고 남부 지역에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개월여 동안에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은 무려 미국이 추정하기로는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지금은 거의 다 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1만 5천 명의 러시아 병력의 사망 숫자는 러시아가 19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싸우면서 일어난 손실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엄청난 손실인 거죠. 더더군다나 대령급에서 별자리들의 지휘관급이 15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어느 전쟁에서도 이렇게 장군이나 지휘관급이 사망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탱크가 한 500여 대가 파괴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상상도 못했던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 이 길이가 거의 200m에 가까운 배입니다. 그리고 승조원만 500명이 돼요. 이런 배가 침몰을 당했습니다. 이게 키우 인근의 외곽 지역에서 러시아군하고 싸우고 나서
나타난 그런 상황인데 너무 흐릿하지만 전차들이 수도 없이 부서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모스크바 함입니다. 이 모스크바 호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침됐죠. 그러면서 4월부터는 동남부 지역에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에서 거의 3개월 가까이 싸우던 마리우폴이라는 그 아조프해에 연해 있는 항구 도시이고 우크라이나 최대의 제철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러시아 말로는 아조프고 우크라이나 말로는 아조우입니다. 근데 스탈은 이게 스틸, 강철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처절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지휘부에서 그 사람들을 각자 살아남아라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얘기는 곧 결국 항복, 투항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거의 매일매일 투항자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약 2,500명이 그 투항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돈바스하고 루간스크 지역에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돈바스나 지금 루간스크는 2014년에 이 지역이 독립을 했지만 그 주 전체를 러시아계 사람들이 장악했던 건 아니고 약 3분의 1 정도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최근 공세를 펴면서 거의 80% 정도를 장악을 했고, 남부 지역은 이제 뭐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남부 지역은 장악한 상태인데, 돈바스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2월 24일 침공을 해가지고 키예프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전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평온해서 일어나는 전투이기 때문에 아주 우크라이나 측에 굉장히 불리한 거죠. 게릴라전을 펼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굉장히 어떤 대규모 중화기들이나 중무장한 무기들이 요구되는데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그 지역에서 도강작전을 하던 러시아의 한 여단급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과 탱크 73대를 파괴시키고 병력도 약 1000여 명을 사망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북부에 있는 하르키우라는 데서는 키예프에서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그 도하작전 중에 괴멸된 러시아군의 어떤 모습인데, 저게 지금 부교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 보이고 저 파괴된 탱크와 차량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측에 있는 것이 처음에 침공할 당시에, 공격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분홍색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인데, 지금 5월 초에 좌측에 그런 거고 5월 초에 우측에 있는 그림이 전황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저 부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여 지역은 지금 키예프, 그 다음에 하르코프, 이 지역은 거의 탈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고, 이 남쪽 지역은 그대로 더 분홍색의 좀 색깔이 좀 진해졌다 얘기가 있고, 완전히 이제 동부 지역하고 이쪽, 요게 크림반도고 요쪽에 아조스탈 쪽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동안 러시아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강대한 공세를 폈지만 상당히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전쟁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 많은 것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처절하게 이렇게 싸우는지. 그냥 이등국가 정도로 얘기고 매일 이 사람들이 뉴스 나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계란 던지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하든 그렇게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단결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강대국인 러시아가 미국과 상대해가지고 세계를 70여 년 동안 호령했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그리고 푸틴이 들어와서 이제 강대국을 부활했다고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맥을 못 추고 있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 그 이전에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말 영국도 이제 나 이걸 못하겠다 나가겠다 하고 그리스도 심심하면 나 이제 못하겠다 나가겠다고 자꾸 EU에서 나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있고 그랬었는데 유럽이 완전히 단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의 판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완전히 정말 기존에 우리가 탱크와 비행기를 싸우던 전쟁 시대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쟁의 판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분별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꾼 많은 무기들인데요. 이것이 여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제블린입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대전차 미사일인데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우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사거리가 깁니다. 그 멀게는 4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엔로우라고 요것도 대전차 미사일인데 요거는 사거리가 1km가 안 됩니다. 한 800m 정도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시가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이 두 무기가 러시아 그 거대한 그 탱크들을 최신형 탱크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고 있는 두 무기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스팅어 미사일. 요거는 이제 비행기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바이락타르라고 터키가 만든 그 무인기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터키로부터 많은 거를 수입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바이락타르의 효용을 이번 전쟁 이전에 이미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전쟁이 작년 초에가 벌어졌은 적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부대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가 지원하는 회교 국가입니다. 둘 다 구소련 영토였죠.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져본 적이 없어요. 왜? 러시아가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고 무기를 많이 대주니까 그런데. 근데 지난번 전쟁에서 저 바이락타르가 러시아가 아르메니아한테 지원해준 탱크, 야포를 그냥 하나하나 보듯이 그냥 파괴시키면서 며칠 만에 아르메니아가 졌습니다. 지는 바람에 지금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혼동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대전차 무기는 요 밑에 건데, 이거 스웨덴에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게 지금, 몇십억짜리 러시아 최신 탱크 T-90 이런 거를 한 방에 날린다는 거예요. 요건 몇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몇 억짜리. 그래서 이런 어떤 최신 무기들이 그 전자 부품으로 장비한 이런 무기들이 지금 전장을 완전히 모습을 바꿔놓고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이 그런 열세 속에서도 버팅해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토 국가들이 아주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기 줬다고 해서 잘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잘 싸우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주 최중심부에 하틀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폴란드하고 제정 러시아의 각축장이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그렇기 때문에 동부 지역은 친러고 러시아의 영향권을 받아서 친러 지역이지만 서부 지역은 홀란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어떤 출발이 이 자유농민공동체 코사크 집단의 모체로 출발했다. 이걸 코사크 집단이라는 것은 러시아 산하 유럽사에 있어가지고 전제 정치의 압제를 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뛰쳐나와서 변방으로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자유를 아주 중시하는, 도저히 남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DNA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그 대장 분리바라든가 이거 코사크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식이 아주 강한데 이번에 아주 러시아가 이들의 저항의식을 제대로 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이 얼마나 이제 가운데 있는가 얘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니까 이게 유라시아 전체인데 이게 유라시아 전체의 아주 핵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남한의 6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거의 비슷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땅의 95%가 평지입니다. 완전한 평지이고 거의 80%는 경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약 78%, 러시아계가 약 20%가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계는 서쪽 지역에, 러시아계는 동부 지역에 싸우고 있는 거고, 이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이질감이 오늘날의 어떤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공용어는 우크라이나 말을 쓰고 동부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를 가져봤던 적이 거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지만 이 나라가 8, 9세기에 동슬라브족 최초로 키예프 루시라는 것을 성립시킵니다. 키예프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인데 이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의 모체이기도 하지만 제정 러시아의 출발도 키예프입니다. 여기서 확산되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흔히들 얘기해서 형제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기에 988년도에 기독교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공국으로 분할이 됐는데 1240년에 이 키예프도 그렇고 러시아 전 지역도 그렇고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몽골을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았냐? 240년 동안 몽골을 지배를 받다가 그 뒤로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 다음에 터키, 몰도바 등 주변 국가들의 많은 그 지배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1569년도에 서쪽에는 폴란드에 귀속되고 이때서부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에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이 사람들이 코사크 집단을 형성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사크 집단 중에 하나인 자포로지아 코사크. 자포로지아가 어디냐면 마리우폴 바로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겨난 자포로지아 코사크 주도하에 독립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독립투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때의 독립투쟁은 폴란드에서 독립하겠다는 독립투쟁이었어요. 그러다 폴란드에서 지게 되니까 옆 인접국인 러시아한테 우리 좀 도와주소 하고 러시아한테 들어간 게 1654년도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슬라프레는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러시아의 종주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보호해줄 줄 알았던 제정 러시아는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거의 완전히 말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에 편입되어 있다가 공산혁명 되니까
볼셰비키에 들어갔는데 이때 러시아 내에서도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1930년대 초에 러시아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자원이 없으니까 농산물을 팔아다 했는데 이때 우크라이나인이 무려 7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스탈린 시대에 잔혹했던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 어떤 그 탄압에 받는 신뢰인데 이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들어오니까 히틀러 편에 들어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1954년도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후르시초프가 넘겨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불시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독립을 한 거는 1991년에 소련방이 붕괴되면서 독립하게 됐고 이때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을 엄청나게 세계 3위, 미국, 러시아 다음에 많았어요. 무려 176기의 ICBM이 있었고 1800개의 핵탄두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제거한다면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러시아가 깨버린 거죠. 그러고선 독립 이후에는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에 계속 싸우다가 지금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나토가 동쪽으로 자꾸 확대해 오니까 러시아가 안보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얘기는 푸틴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중궁봉 얘기하지만 푸틴의 몸도 있습니다. 푸틴의 몸은 뭐냐? 강대국 러시아를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푸틴 자신이 어려서부터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 KGB에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눈여겨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영화가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부활시키겠다는 꿈이 있었고 푸틴은 2000년에 집권하자마자 이러한 꿈을 착착 시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책에도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명분이 있는데 이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탈나치화라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게 되는 거고 탈나치화는 우크라이나 현 지도부를 친서방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페스코프가 자세하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입니다.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안보 정책이 인접국 안보에 위협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즉 러시아의 인접국들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소련 시 1968년도에 체코 민주화시 브레즈네프가 군대를 보내면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선언한 바 있는데 한 사회주의 국가의 안보 위협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위협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현대판 신제한 주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전쟁의 성격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서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제의 완전한 붕괴다. 그 다음에 강대국 안전보장각서에
무용성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럽 차원에서는 탈냉전 이후 유럽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다. 근데 이 성격이나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김한규 박사가 또 다음에 발표할 내용에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뭐냐면 그동안에 나토가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나토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침략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핀란드, 러시아하고 1300km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그 침략이 얼마나 무모했고 지정학적 변동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차원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도전이다. 그 중에 그동안에는 중국의 전략에 편승해 왔지만 이제는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는 서구 가톨릭 문화하고 러시아 정교 문화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헌팅턴이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벌써 우크라이나 지역이 앞으로 문화적 충돌의 한 중요한 충돌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파급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 파급 영향, 이 부분에서는 유럽 단결과 유럽 질서의 재편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한규 박사가 발표할 내용의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걸 갖다 신냉전의 구조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구도가 보다 더 고착화 구조화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고 동조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감으로써 서방과 중로 간 경제의 디커플링, 비동자 현상이 앞으로 심화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출현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이런 국제적인 영향이 그대로 동북아에도 투영되고, 그러므로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냉전 구조화를 앞당기고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영향은,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편승이 강화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냉전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해지던 북방 삼각관계가 다시 복원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서 북한이 절대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가 참 핵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해.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국제적 여론이, 그런 것이 좀 더 우려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개혁 개방과 핵 폐기는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 간의 항공편도 모든 게 단절되어 있고 배편도 모든 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거의 우리 삼성, 그다음 현대자동차, LG전자 거의 큰 대기업들이 다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들이 올 스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품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러 관계는 이제는 거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한중 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은 작동하지 않게 됐고 우리가 이것을 후린이 얘기해서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게 전략적 모호성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상당한 정도 이득을 볼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에 대해서도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지금 시진핑도 이 얘기를 벌써 2번에 걸쳐서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을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 함의 우선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고 개혁 개방이나 어떤 그 자발적인 체제 전환 가능성도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비교적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미러가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을 하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러시아를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구상들과 어떤 생각은 다 이제 사용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중러 북방 삼각협력 관계가 복원이 되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고 그 핵 무장력을 강화한 그런 배경으로 북한 주체 사상과 통일을 위한 대남 전략은 보다 강화시켜 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